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시점을 떠올려 보았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선택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과 저는 보험 설계사와 고객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고 나니 여러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고 싶은 걸 무조건 사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저축해야 할지 등등. 그러다 선배가 저를 보며 저축도 중요하지만 보험도 들어야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래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설계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명 소개해 줄까? 엄청 잘생기고 멋진 설계사야. 저는 선배가 보험을 권유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보니 이건 그냥 소개팅이었어요. 알고 보니 선배와 남편은 같은 대학 동문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자 선배가 저를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4살 사회초년생이었고 남편은 30살, 저보다 6살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첫인상이 좋고 선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글서글하고 사람을 잘 만나서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과 전업주부였는데요. 시부모님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집도 사주겠다고 하면서 단지 전업주부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때는 남편이 너무 좋아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시부모님이 사준 아파트 덕에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보험일 하다가 제약회사에 취직했어요. 솔직히 일 안 해도 살 수는 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나가고 있었죠. 저는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갔습니다. 오라니 가야죠.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시부모님이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평범하고 수수하게 생겼거든요. 돈 욕심도 없고요. 아마 시부모님은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 저를 더 좋게 보셨는지도 모르죠. 시댁에 가면 시부는 늘 먹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시부모님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부르고 일을 시키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남편과 갈 곳도 딱히 없었고 시댁이 나쁘지 않았어요. 도우미 아줌마가 있어서 설거지나 재료 손질은 하지 않아도 됐고요. 다행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덕에 손맛도 좋아서 힘들지도 않았죠. 시부모님은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남편도 고맙다며 친정에 가서도 잘했으니 저희 사이도 좋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의 전성기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대를 받았죠. 아마 뒤에 펼쳐질 시련이 있기 전이라 그런가 봅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엔 항상 행복하잖아요. 시댁에서 얻은 아파트 덕분에 동네 주민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인심 좋은 할머니도 계셨고 제 또래 새댁들도 있었으니까요. 신혼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일이 많아지면서 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 직장 그만두고 싶어. 집에서 좀 쉴까? 아니면 가게 같은 거 해볼까? 카페라도 열면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요즘 네가 부모님께 점수 많이 따고 있으니까 사업자금 달라고 하면 주실걸? 일단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녀보자. 아버님 말처럼 사업은 돈을 날리기 쉬운 거잖아. 우리가 잘 될 보장도 없는데 네가 벌어야 마이너스가 안 생겨. 우리 아빠한테 세뇌당했어? 똑같은 소리를 하네. 하긴 사업도 다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더라.
우리 아빠도 사업했으면 몇 번 망했을걸. 너처럼 사업 싫어해. 사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은 네가 뭘 잘할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얼른 회사 가요. 알겠죠? 그래, 젊을 때 돈 벌어야지. 나중에 실컷 쓰려면. 시부와 생각이 같은 건 아니었지만 평생 친정아버지가 일만 하시는 걸 봐서 그런지 남편이 집에서 쉰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이 계속 일해야 나중에 부동산 상속을 해주겠다고 하셨고, 친정엄마도 남자가 집에서 놀면 딴 생각한다며 걱정하셨죠. 다행히 남편은 투정을 부려도 꾸준히 직장에 다녔습니다. 저는 그 시절 이런 행복이 오래 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 몸이 안 좋니? 결혼 2년 차인데 아기가 없어서 걱정이다. 천천히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상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 몸이 약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의 일이 바빠지면서 자연히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그나마 남편은 시댁에 가면 제 편을 들며 변명을 해주었지만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둘 다 건강했죠. 사실 시모에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습니까? 라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밤마다 피곤하다며 잠자리를 미루곤 했거든요. 그 일이 시작된 건 결혼하고 1년 3개월 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번 주엔 본가 가지 말고 우리끼리 놀자. 정말? 어머님 허락하셨어? 너무 좋다. 뭐 준비해야 하지?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점점 소원해지는 게 속상했거든요. 단순히 본능이 충족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신혼 때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게다가 그 전날 꿈에서 길바닥에서 똥을 줍는 꿈을 꾸어서 돈이 생기는가 했는데 나들이 가자는 이야기가 돈보다 더 반가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잔뜩 준비하고 와인과 예쁜 잠옷도 챙겼습니다. 마치 신혼여행을 다시 떠나는 듯 설렜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녁도 먹고 캠프파이어처럼 모닥불 앞에 앉았죠. 독채 펜션이라 주변에 사람도 없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와인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더니 중대 발표라도 할 사람처럼 진지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까부터 왜 안절부절 못해?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며 웅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슬며시 잡았는데 그걸 갑자기 확 빼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꼭 말해야 될 것 같아. 나 다른 사람 만났어. 뭐?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을 만나다니? 다른 여자가 생겼어.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농담하지 마. 왜 이래? 다른 여자라니. 우리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30년을 함께 산 저희 부모님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고작 1년 남짓한 시간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니요? 이럴 거면 저와 결혼은 왜 한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하자고 그렇게 졸랐으면서 무슨 소리야? 진짜 왜 이래?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미안해. 그런데 사람 마음이 변하더라. 시끄러워. 무슨 영화 찍어? 매일 바쁘다 피곤하다 하더니 무슨 바람이야 바람이? 남편은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바쁘다던 것도 피곤하다던 것도 다 외도 때문이었더군요. 왜 몰랐을까요? 다른 짓을 하느라 그랬던 거였죠. 친구들이 넌 참 둔하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요?
남편이 딴짓을 하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매일 보양식이나 해주고 있었으니. 미안해. 진짜로 내가 미쳤었나 봐. 회사 동료였어. 프로젝트 하다가 친해지고 술 한잔 하다가 그렇게 됐어. 이제는 끝났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미안해서 안 되겠어. 같이 사는 게 어렵잖아. 아니, 끝났는데 왜 말해?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부정을 저질렀고 용서받을 수 없어. 그냥 이혼하자. 남편의 말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면 들키지 않는 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헤어지고 싶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믿고 살아왔기에 바람이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어머님과 사이가 좋으셨고 가정에 충실하셨으니까요. 위자료는 2천 정도가 기준이라던데 내가 5천 줄게. 그러니 우리 빨리 마무리하자. 그동안 나쁘게 지낸 건 아니잖아. 마지막도 잘 정리해서 각자 갈 길 가자. 그게 이유야? 미안하니까 헤어지자는 거야? 돈 조금 더 줄 테니 빨리 끝내자는 거냐고. 그렇지. 제발 너무 감정 상하지는 마. 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 운명이 여기까지였던 거야. 너 정도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남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듯한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눈빛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너 우리 부모한테도 잘했잖아. 나한테도 정말 충실했어. 가정일도 열심히 했고 예물도 다 가져가. 차도 가져가도 돼. 집안에 있는 혼수도 전부 다 가져가. 아 맞다. 전신 안마기 있잖아. 그거 친정에 가져다 줘도 괜찮아. 걱정 말고. 이건 뭐 자비로운 사람처럼 선심 쓰듯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얄미운 고모가 얼굴 깜하겠네 조심해라 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고모의 경고가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말을 다 했다는 듯 제 잔에 와인을 따르더군요. 미안해. 우리 이거 마시고 끝내자. 오늘 밤 이후엔 서로 남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와인잔을 남편 얼굴에 확 끼얹었어요. 뭐가 그렇게 쉬워? 우리 결혼 끝났다고 자축이라도 하자는 거야? 술이나 마시고 끝내자고. 왜? 살아보니까 아니었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미안, 돈은 다 줄게. 그러면 끝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평생 처음으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진짜 욕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죠.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난 건지. 펜션 앞에서 택시를 불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미리 말했어요. 아저씨, 올 건데 그냥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그렇게 목 놓아 운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는 건지 마음속에서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벽에 친정집 대문을 두드리니 부모님이 놀라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새벽녘에 부모님께 펜션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고 엄마는 울고 있는 저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애도 없는데 당장 헤어져. 어디서 감히 바람을 피우고 헤어져 달라고까지 해? 그날 새벽 남편은 제가 친정으로 온 걸 알면서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그 밤에 어떻게 집에 갔는지 걱정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친정에 있으니 속이 뒤집히더군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의 친척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제가 이렇게 퉁퉁 부은 얼굴로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군대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고모라도 오는 날이면 기분이 더 나빠질 것 같아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와 소주에 대창을 먹으며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대창을 싫어해서 결혼 후엔 한 번도 못 먹었던 음식이었거든요. 빨리 정리하고 끝내. 시간 끌어봤자 너만 손해야. 상간녀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끝내. 이미 끝냈대잖아. 이제 안 만난대. 나한테 미안해서 같이 못 살겠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도 만나고 있을걸? 네가 찾아올까봐 헤어졌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회사에 수상한 사람 없었어? 몰라. 회사 얘기 잘 안 해서 난 다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멍청하지. 그걸 모르고. 누가 신혼에 바람을 필 거라 생각하겠어. 결혼 10년 후라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일단 빨리 정리해. 5천 준다 했으니 받고 새 출발하자.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그런다잖아. 그게 습관이라더라. 친정에서도 친구도 모두 이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혼이 맞는 걸 알면서도 억울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친구는 신혼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남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시모가 전화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친구 집 근처 카페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멀리 갈 힘도 없었거든요. 평소 다정했던 시모는 온데간데 없이 저를 보자마자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척하는 게 답이 아니야. 아들이 말했지? 빨리 이혼 절차 밟아. 한쪽이 싫다고 하면 질질 끌지 마라. 어머니, 미련하다니요? 어제야 남편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절차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한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잘못 따져서 뭐 하겠니? 당장 이혼해라. 질질 끌 생각하지 마라. 알겠지? 그리고 술 마셨니? 그런다고 남편이 돌아오니? 정신 차리고 빨리 이혼해. 아니면 내가 네 친정 부모님 만나볼까? 말 못하면 내가 얘기할게.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라 하셨어요. 근데 제게도 생각할 시간은 주세요. 이러면 너만 손해다. 하루라도 젊을 때 헤어지고 너도 살 길 찾아야지. 시모는 마치 당장 이혼할 수 있는데 제가 미적거리는 사람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 엄마, 왜 이래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이혼 절차도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런다고 바로 해결되겠어요? 괜히 기분만 상하게 하고 그냥 얼른 돌아가요. 누가 뭐래?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거지. 하여간 내가 못 살아. 정말 못 산다고. 남편은 저에게 눈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시모만 이끌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완전 타인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모습에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시모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태도였죠. 친구 말처럼 상간녀 머리채를 잡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간녀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내가 시댁에서 정성껏 저녁을 차릴 때 딴짓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요.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짧고 남편 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것이어서 제 재산 기여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말이었죠. 남편은 지금은 바람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요. 카페에서 만난 이후 시모는 쉬지 않고 문자와 전화를 해댔습니다.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당장 이혼하라는 거였죠.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저는 전화를 받아 시모에게 대들고 말았습니다. 왜 전화가 안 돼? 피하는 거니? 짐은 언제 빼러 올 거야? 어머니, 너무하시지 않아요? 잘못은 어머니 아들이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겨우 말린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혼을 그렇게 갑자기 하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해? 네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야.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어쩌니? 뭐가 답답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배우자가 문제지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어머니는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여자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많이 배우셨다면서요.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솔직히 말할게.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 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이번엔 병원장 딸이래.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쪽에서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하니까. 위자료는 넉넉히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그게 이유라니요? 병원장 딸이라서 저를 내보내는 거라니. 진짜 뭘 믿고 이 결혼을 한 건지.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저 이러면 이혼 안 할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실감났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굴었는지 말입니다. 이 집안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한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죠. 마침 친정아버지가 가게라도 차려준다며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헤어지자고 했어도 그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연락 한 통 정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짐 빼러 가. 너는 용서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남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기다렸다는 듯한 내용이었죠. 그래, 알았어. 고마워. 위자료도 빨리 처리해줄게. 차 키는 집 안에 있어. 짐 싣고 타고 가. 돈 몇 푼 더 주고 차까지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깟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매일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곳은 제 희망의 공간이었어요. 안식처였고 제가 사랑을 느꼈던 공간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거실에 걸린 결혼 사진을 한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 전에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경력을 더 쌓고 싶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접었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벨이 울리고 이불집에서 배달이 왔습니다. 주말 전에 주문한 침구류였어요. 계절이 바뀌면 싹 바꾸기로 했었거든요. 현관에 쌓인 새 물건들을 보니 제 신세가 더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반품할까 하다 그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다 정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보였고 우선 친구 집에서 입고 쓸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친정집이 아니라 친구 집이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마침 친구가 몇 주간 출장이라 집도 봐줄 겸 머물기로 했습니다. 캐리어에 물건을 담아 차에 싣고 있을 때 이웃 할머니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늘 잘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가끔 간식도 드리고 반찬도 만들어드리곤 했습니다. 저 이사가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번에 주신 청국장도 잘 먹었어요. 건강하시고 또 봬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사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죄 지은 놈은 뻔뻔하게 잘 살고 착한 사람만 고생하는 거야. 모질게 나가야지. 어디 그렇게 약하게 굴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놀라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빈손으로 나가진 마. 내가 진짜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가자. 새댁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 이대로 물러날 순 없지. 며칠 전 할머니가 다급하게 집에 오셔서 핸드폰이 이상하다며 도와달라 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왜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냐고 핀잔을 줬지만 저는 옛 외할머니 생각에 친절하게 도와드렸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저를 좋아하셨죠. 그런 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 간다고 하니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새댁, 이사 안 가게 해줄게. 그리고 늙은이들 무시하지 마. 내가 집에서 놀랄 만한 얘기 해줄 테니 따라와. 저는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앉히고선 호박죽을 내오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죽 다 먹고 나면 이야기해 줄게. 요즘 밥도 안 먹고 다녔지? 날도 추운데 이럴 때일수록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그래야 싸워서 이기지. 저도 모르게 할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떠먹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틀어박혀 커피만 마시고 누워 있었으니까요. 친정에 가면 편할 텐데 그 얄미운 고모들 생각에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고모들은 제가 그들 딸보다 시집 잘 갔다고 질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피고 이혼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얼마나 통쾌해야 할까요? 물론 고모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울고 괴로워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시니까 마음 편히 울지도 못하고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죠. 하지만 죽을 다 먹고 나니 몸에 묘한 온기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다 먹은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댁, 남편 사진 좀 보여줘. 시모 사진도 있으면 더 좋고 확실히 할 게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사진을 보여달라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놀라면서도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에서 남편과 시모 사진을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맞구먼. 이게 맞아. 새댁, 자네 이혼하면 안 돼. 칠순 넘은 할매 말이라고 허투루 듣지 말고 잘 들어. 할머니는 남편과 시모가 주차장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할머님의 따님이 멀리서 오신다며 마중을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애를 가졌대. 절대 이혼하지 마.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버텨야 해. 출생신고 못하게 막아봐라. 그쪽 속이 탈 거야. 돈도 더 뜯어내야지. 시모가 지역 유지인 거 내가 알아. 진짜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제대로 들으신 거 맞죠? 내 다리는 불편해도 귀는 쌩쌩하거든. 임신했다고 난리였어. 내가 뒤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곱게 이혼해주지 말고 새댁이 이길 때까지 버텨야 해.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얌전하게 이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임신이라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요? 차라리 사실을 솔직히 얘기했으면 모를까 끝까지 저를 속이고 내쫓으려 했다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 새댁. 지금 칼자루는 네가 쥐고 있는 거야. 시무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헤어지라고 난리를 치셨죠. 그때도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으휴,
나이만 먹었지 사람이 왜 저 모양인가 몰라. 우리 세댁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 잘 됐어. 피를 말리게 해줘야 돼.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을 보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났지만 그 안에선 묘하게 힘이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시댁이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하다니요? 근데 상간녀가 병원장 딸이래요. 그래서 더 기분 나빠요. 병원장 딸이면 뭐해? 대통령 딸이라도 자네가 이혼 안 해주면 장사 없지. 그쪽에서 발이 퉁퉁 부르 터지도록 세댁 앞에서 빌어야 돼. 할머니의 말에 마음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싸워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차 안에 있던 짐을 다시 신혼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쌀을 씻어 밥을 안 쳤습니다. 할머니 말처럼 잘 먹고 버티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밥이 되길 기다리며 집을 청소하고 침구도 새로 바꾸고 커튼도 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녁 7시 반,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이었어요. 고기와 채소가 냄비 속에서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도 냉장고에서 꺼내놓았죠. 문득 현관에서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간다고 했으니 이제 홀가분하다고 생각한 모양이겠죠. 뭐야?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들어오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혼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요? 식사부터 하고 얘기하죠? 씻고 와요. 아니면 일단 앉아요. 남편은 팔짱을 끼고 식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니, 왜 여기에 있어? 나간다며? 분명 나간다고 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도 피고 나간다 했던 사람이 안 나갈 수도 있죠. 저는 천연덕스럽게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침구도 바꾸고 일하며 배가 고팠던 탓에 밥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얼른 와서 먹어요. 2번 차리게 하지 말고. 안 먹을 거면 그냥 냅둬요. 남편이 멍하게 서 있는 걸 보고 저는 남편 밥을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곤 태연하게 다시 앉아 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잊은 듯 서 있더니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한 병을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갑자기 화가 치밀었는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까 짐 뺀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왜 그러는 건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 아깝더라고. 이렇게 쉽게 나가버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쓰고는 가야지. 먹고는 가야지. 그래서 기회를 주기로 했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잘해보자고. 기회는 줘봤자야. 나는 진짜 더러운 놈이야. 난 너랑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냥 헤어지자. 우리 둘 다 이러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 그 상간녀 다시 만나지 마. 정리하고 돌아와. 내가 한 번은 넘어갈 테니까 기회를 잡아. 아니, 너 진짜 왜 이래? 난 너랑 살기 싫어. 아니, 못 살아.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이해 좀 해줘. 뭘 이해해? 맞긴 뭐가 맞다는 거야. 너랑 나 100년 해로하기로 했던 거 다 잊었어? 네가 보낸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는 문자도 아직 안 지웠다고. 다 기억해. 그건 그때 얘기지. 너 혹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미안해.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저렇게 나선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응? 이혼 얘기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너 같은 놈이 하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니지. 결혼도 네가 하자고 그렇게 들들 볶아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망가졌잖아? 이혼은 내가 원할 때 내가 결정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저는 소주를 물컵에 따라 마셨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금세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밥맛도 더 좋아지는 거 있죠? 역시 배신자에게는 이렇게 제대로 한 방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옆집 할머니에게 가져다 줄 닭볶음탕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와 나누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 먹고 돌아와 보니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카모마일 차 한 잔을 우려내어 거실에 앉았습니다. 두 모자가 지금쯤 대책을 세우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겠지요? 상간녀가 임신 중이라면 제가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출생신고도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유책 사유자라 이혼 소송도 어렵겠죠. 이젠 제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려댔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시모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본 시모는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지? 사실은 정을 때려고 그랬던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족은 참 돈독했잖니?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다 이해돼. 그런데 이혼은 해야지.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여기 그냥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 커튼 색깔 좀 보세요.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요? 시모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제 말을 되새겼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잖니. 네가 여기서 계속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인생은 어떡하냐고. 이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이혼이 필요해. 그게 맞아. 제 인생? 이미 어머니 아들이 다 망쳐놨잖아요. 저는 이제 망가진 인생 그대로 여기서 살려고요. 제 말을 듣고 시모의 얼굴은 점점 푸르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차를 홀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쥐도 구멍 보고 도망간다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제가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든 건 다 어머니 탓이에요. 저는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고 이혼도 안 할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너 스스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짐 싸고 나간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을 꾸미고 밥을 차리고 이러는 거냐고.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거면 사과할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마지막이라고 뭘 못하겠니? 제가 원하는 거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집에서 남편이랑 100년 해로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편안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고불고 술에 취해 화내던 시간들이 이제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배신당하게 한 것도 고통받게 한 것도 그들이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시모도 없더군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거실을 보며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컨디션이나 밥은 먹었는지 옷은 뭘 입을 건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 하루를 보내니 기분이 상쾌하더군요. 열심히 아침을 해먹고 집안을 정리한 후 산책까지 다녀왔습니다.
일상은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도 전화가 왔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할 거냐? 아빠는 네 결정 기다리고 있다. 고모들은 다 막아놨으니까 집으로 들어와도 된다. 아니에요, 아빠. 지금은 이혼할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저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정리되더군요. 일주일 후 시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한 장 손에 들고 있었죠. 이제 됐지 않니? 제발 내 아들은 놔주어라. 이 집 네가 좋아하는 거 안다. 그래서 말인데 집을 줄게. 대신 네가 돈 4억을 내면 어때? 나머지는 네가 살면서 갚아도 되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파트가 8억이라면서요. 정말 비싸네요. 근데 전 돈이 없어요. 병원장 딸도 아닌데 어디서 4억을 구해요? 그리고 집 주실 거면 다 주세요. 반만 주겠다니요? 그럼 저도 상간녀한테 남편 반만 달라고 해야 하나요? 시모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상간녀를 만나려고 해? 제정신이야?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안 돼. 절대 만나선 안 돼. 아니요, 어머니. 그런 짓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똥줄 타는 건 그쪽 두 남녀잖아요. 제가 왜 힘을 뺍니까? 그때 저한테 위자료 주신다고 했죠? 상간녀 집안이 병원장이라면서요. 그 정도면 4억쯤은 쉽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너 이런 짓 부모님도 아시니? 이제 그만하고 이혼하자.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응? 어머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 부모님이 상황을 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이혼하라고 난리친 건 모르실걸요? 제가 왜 나갑니까? 잘못한 쪽이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편은 그 후에도 집에 오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도 괴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제 삶의 문제는 남편이었던 거죠. 상간녀가 누군지는 몰라도 감사할 정도였어요. 그 남편 놈을 가져가 주겠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시모의 문자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문자에는 온통 괴롭다, 너무 힘들다, 제발 이혼해달라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배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문자를 읽고 나서 그럼 내가 상간녀 집안 병원에 찾아갈까?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면 둘은 거의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그 후 전화가 연달아 울리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사우나로 갔어요. 사우나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다가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켜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걸 상상하며 맛있는 저녁을 먹는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솔직히 상간녀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난리를 칠 힘도 없었고요. 그런 수고는 왜 하겠습니까? 그냥 시모와 남편을 괴롭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그들도 느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런 일이 법으로 제정되면 좋겠더군요. 외도한 배우자들을 혼내주는 법안 같은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들이 쉽게 이해받고 이혼하는 것을 보면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요. 며칠 후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가 친정으로 찾아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제가 이혼을 결심할 리는 없었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시모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걸었죠. 요즘 왜 안 오세요?
아, 그나저나 저희 아버님 뵙고 싶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게무침 맛있게 했으니 오늘 한번 들릴까요? 너 왜 이러니? 정말 죽는 꼴 보고 싶어? 너희 아버님은 아직 몰라.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 좀. 그럼 어머니도 가만히 계셔야죠. 어딜 감히 제 친정에 가셨나요? 아들 개차반으로 키워놓고는 무슨 낯짝으로 친정까지 찾아가셨어요? 제가 이혼할 줄 아셨어요? 절대 안 해요. 오늘 게무침 들고 시댁으로 갈 테니 그렇게 아세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제발 너희 아버님한테는 오지 마. 요새 혈압도 안 좋아서 큰일 난다. 응? 내가 곧 확답을 줄게. 무슨 확답이요? 답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집 말이다. 집을 줄게. 그러니까 기다려. 이번엔 진짜야. 누가 집 준다고 이혼하나요? 사과하세요. 당신 아들과 상간녀가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이혼 안 해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모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이혼 조건으로 집을 주겠다고 설득하더군요. 저는 위자료 1억을 요구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으니까요. 남편과 상간녀가 빌지 않았기에 돈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거였죠. 시모가 아파트를 8억이라고 했던 게 우습더군요. 실제로는 6억 8천만 원이었는데 끝까지 장난치려던 속셈이었죠. 결국 저는 정확히 8억을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막판에 집값으로 장난을 치려던 시모 때문에 2천만 원을 더 요구해 위자료는 1억 2천만 원, 집도 제가 얻어냈습니다. 아주 다 챙겨갔구나. 그래, 좋겠네. 좋기는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무슨 좋겠어요?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갈 길 가세요. 집문서를 받은 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는데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누군가는 결혼 2년 만에 8억을 벌었다며 대단하다고 했지만 제 가슴속은 8억 번 무너졌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받아낸 걸 보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가 얼마나 독해졌으면 하시면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후 바로 상간녀와 재혼했는데 식장에 들어설 때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를 소개해준 선배가 미안하다며 술 한잔 하자고 왔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더니 울상이었대요? 상간녀가 재혼이었다는 거야. 자식이 둘이나 있었대. 네 전 남편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애들 호적을 전 남편 이름으로 올리라고 난리였대. 안 그러면 뱃속의 아이와 함께 도망가겠다고 협박했다지? 초혼이 아니었다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거짓말이었지. 그리고 그 집안이 성형외과 병원장은 맞는데 의료사고로 병원 운영이 막혔대. 완전히 망가졌어. 네 전 남편은 남의 자식까지 키워야 하고 시모는 냉수 들이켜다 입이 돌아갔대. 그렇게 상간녀와 재혼한 전 남편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상간녀 집안이 무언가 해줄 줄 알고 집을 내주었던 모양인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죠. 시부는 시골로 귀향해서 시모와 냉전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었고 저는 그 사람들을 차츰 잊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스스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한때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가정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니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더군요. 남편의 배신은 제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고 시모의 모진 행동은 저를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진짜 제 모습을 찾게 됐어요. 처음엔 머리가 하얘지고 제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죠.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려. 저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걸 이용해 제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를 어떻게든 몰아내려 할 때 저는 되레 그들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그들이 저를 함부로 대했던 만큼 그 대가는 그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 둘씩 무너졌어요. 이제는 시모가 남편과 냉전을 벌이며 힘겹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어디 갔는지 집안에서조차 혼자가 된 채 외롭게 지낸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이혼한 후 그 상간녀와 결혼했지만 그 생활이 지옥이나 다름없다더군요. 남의 자식을 떠안고 살아가며 점점 휘청거리는 모습이 떠오르면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경험이 저에게 단순한 복수심만 남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 제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제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고 자신을 지켜낼 힘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누가 저를 짓밟아도 저는 일어나서 싸울 수 있음을, 그렇게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저 스스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 앞에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어요. 다들 결혼 2년 만에 8억을 벌었다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저는 그동안 제 가슴이 몇 번이나 무너졌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저는 그 돈과 함께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해요. 부모님도 제가 얼마나 독해졌는지 알게 되어 안타까워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저를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저는 이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해요. 평화롭고 온전한 제 자신을 위한 삶이요. 이제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 속에서 살 테고 저는 그 고통을 떠나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웃고 즐기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